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.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.25에서 5.5%로 7번 연속 동결에 나섰는데요. 네. 시장의 예상대로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유럽과 캐나다가 금리 인하에 나섰던 만큼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. 네, 물론 이번 6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금리 동결할 것이다의 무게를 뒀던 만큼 실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네. 7번 연속 금리 동결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. 근데 기대했던 것은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혹은 연내 몇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, 몇 번 인하하고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최초에 단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됐었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기대했었던 예. 기존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차례 인하로 끝날 거야라는 것이 좀 확인되면서 시장이 다소 실망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네,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이 경제 읽기에서 미국이 도대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에 네.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연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었는데 네. 이번에는 1회 정도로 계획이 바뀌었거든요. 그 그렇습니다. 이유가 뭔가요? 네, 생각보다 물가가 잘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꾸준히 단행했었던 그 배경이 뭡니까? 바로 물가죠. 예. 고물가가 지속되니까.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합니까? 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? 라는 말을 그대로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언제 물가가 잡힙니까? 예요. 잡혀야지. 근데 물가 잡힙니까? 언제 잡힙니까? 라는 그 질문은 정확히 바꿔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2%라는 목표 수준에 부합할까라는 것이거든요. 근데 종전에 봤을 때 5월 FOMC 회의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가가 연내 한 2.6%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상승률이 가장 좋은 상승률인 거죠. 2%대 중반 그러니까 2%라는 목표 물가에 네. 해당됩니다.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24년 연간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한 2.6% 나타날 거야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. 네. 종전엔.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한 2.8%로 전망하는 거예요.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했던 2% 수준에 근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보는 것이고 좀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네. higher for longer.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최근 물가가 좀 완만한 진전을 보이긴 했다.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려면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. 네. 그 더 좋은 지표 어떤 걸 기다리는 네. 겁니까? 역시 더 좋은 지표도 물가입니다. 아, 무슨 말씀이냐? 예. 지난 9시 반, 그러니까 어제 밤 9시 반 기준으로 미국 CPI 물가가 발표됐습니다. 네. 그 CPI 물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시장의 기대보다도 떨어졌었어요. 예. 그런데 시장은 많이 기대했었단 말이에요. 어쩌면 FOMC 회의 이번 결과 금리 인하를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뭐 예를 들어 3차례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례 정도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기대했었는데 그 정도의 발표가 안 나왔던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그 물가의 안정화의 흐름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전개될까 아니면 좀 상당한 진전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준이 확인하기를 FOMC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가 안정화의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. 예. 다만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, 쉽게 말하면 9.1%에서 뭐 2%대까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2%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진전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야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수준이 아니라 PCE 기준으로 보면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.8%인데 이게 말 그대로 2.34% 정도까지는 도래해야 그걸 보아야 확신을 갖고 물가 잡혔다라는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
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추가적인 데이터는 바로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, 그러니까 떨어지는 구간에는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연준 의장 자리에 있으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요. 그래도 파월 의장이 지나치게 신중한 거 아니야?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? 어쩌면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. 예. 가장 대표적으로 가계대출이 많아요. 대출 많이 영끌에다가 집을 이만큼 샀어요. 그런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신중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저축액이 많아요. 네. 집은 없어요. 무주택이에요. 그러면 금리 인상 더해서 상대적인 그렇죠. 거네요. 그건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파월은 혹은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예. 특정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. 물가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발표된 CPI 데이터든 아니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E 데이터든 이 데이터가 물가 안정 목표치에 부합하는구나라는 그런 실적치를 봐야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파월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 됐는데도 시장은 꽤 괜찮거든요. 네.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네, 있을까요? 그것은 어쨌든 어젯밤 발표됐었던 CPI의 결과다. 그러니까 어젯밤 9시 반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물가가 발표됐는데 상당한 물가 안정화의 진전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FOMC 회의 결과 그 진전에 대한 반영이 다 되지 않은 거예요. 물가가 이만큼 떨어지고 있으니 그래도 FOMC 회의 때는 2차례 인하할 거라고 시장에선 기대했는데 이걸 무시한 채 한 차례 인하에 그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나름 반영이 됐었는데 이만큼. 근데 FOMC 회의 결과가 또 추가적으로 발표되니까 예. 희석된 것이다.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지난 어젯밤 물가 데이터가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을 확실히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하느니 연준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한동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의 무게가 또 실리고 있거든요. 네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한국은행이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예. 예. 근데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때 나타날 부정적 효과가 있겠죠. 예. 그 부정적 효과는 가장 대표적으로 외환 건전성이 취약해진다든가 또 강달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든가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아예 놓친다든가 이런 부정적 효과가 있겠죠. 그러나 그 부정적 효과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안 해서 나타날 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어요. 그걸 네. 산수를 계산하듯이 가감을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캐나다든 유로존이든 그밖에 뭐 스위스, 스웨덴, 뭐 멕시코,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예.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어쨌든 금리를 뒤늦게 인하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감을 해봤을 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. 근데 한국은행으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경험했었던 나라로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의 진전을 확인하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의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미국의 선제적 금리 인하 이후에 한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현재는 좀 무게가 실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저희도 뭐 연내에 한 번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. 2% 초반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면 그로부터 이후에 있는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10월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예. 근데 만약에 9월에 인하를 안 하고 11월에 인하를 한다. 그럼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.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상관없이 예.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해서 예, 예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금리
금리 인하를 더디게 했을 때 나타날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 내려지기 때문에 네. 그래도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후순위로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. 청약 통장 얘기인데 기존에는 공공분양 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이 청약 통장의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. 네. 이게 왜 바뀐 건지 궁금하고 또 이외에 다른 변화가 또 있는지 네. 궁금한데요. 일단은 청약 통장에서 월 납입액 인정액을 상향한 것은 예. 1983년 이래로 처음입니다. 예. 정말 오랜만에 약 40여 년 만에 처음 이 납입 인정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고요. 예.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.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 도시기금이 있는데 납입 인정액을 확대함으로써 그리고 이 지금 최근에 주택 도시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요. 예. 그 밖에도 최근에 좀 주택 월납입액을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예. 상대적으로 월 납입 총액을 형성시키는데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겠죠. 예, 그렇죠. 그러면 아무래도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잠재적인 그 수요자라고 볼까요? 이 수요자들은 조금 더 빨리 주택 분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. 예.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의 주된 숙제가 미분양 주택이 쌓여서고 미분양 주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매수세를 끌어와야 되는데 잠재적인 수요층이 아직 청약 통장 그 부금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기간을 단축시켜 그렇죠. 주려고. 그래서 매수세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.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예, 과거 또 하나가 민영 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 부금, 청약 저축도 네.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 부분 허용 배경도 좀 짚어주시죠. 네,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규제 완화의 흐름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 밖에도 뭐 개인 간 거래도 확대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만큼 지금 주택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움직이는 규제 완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 대상자들이 혹은 뭐 주택 거래자들이 그 거래에 따른 효용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효용을 좀 높게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또 한 가지 변화, 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네.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졌거든요. 네.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종전에는 이제 LH에게만 환매가 가능한 거예요. 예. 근데 개인 간에도 거래가 가능해요. 어떤 경우냐면 5년 정도 거주했다. 5년 거주 기간을 완성했을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인데 예. 그러면 이 해당 주택 분양, 공공 분양 물건에 대한 감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이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감정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뭐예요? 차익이겠죠. 예. 이 차익의 약 70%가 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0%가 LH에 돌아가요. 결과적으로 차익을 실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. 규제 완화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규제 완화의 제도적 장치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